반갑습니다. 선생님들 중간고사는 잘 보셨어요? 어렵진 않으셨습니까? 전 나름대로 쉽게 낸다고 냈는데 선생님들한테는 어땠는지 모르겠어요. 그죠? 근데 뭐 대충 많이 알려드렸으니까 충분히 답을 달 수 있었을 거라 생각합니다. 이렇게 긴 시간 동안 또 비대면 수업을 하니까 편한 부분도 있고 선생님들의 배려한 부분은 있는데 얼굴을 보지 못한다는 아쉬움은 참 많아요. 때로는 보고 싶기도 하고 그래요. 궁금하기도 하고. 그래서 아쉽지만 다음 기회에 우리가 다음 학기에는 어떤 수업을 하게 될지 모르지만 또 우리 선생님들이 뭐 직장도 다니고 학업도 하고 이렇게 살다 보니까 이런 수업밖에 못 만난다는 게 좀 아쉽긴 해요. 그죠? 시험을 또 대면으로 할 줄 알았는데 그것도 일정이 또 맞지 않아서 시험도 온라인으로 하고 그러다 보니까 선생님들 얼굴을 못 봐서 너무너무 보고 싶고 아쉬워요. 그래도 어쩌겠어요. 또 이렇게 목소리라도 듣고 또 우리 선생님들이 보내는 메시지도 보고 또 시험 문제도 보고 다들 답은 잘 다셨더라고요. 역시 우리 선생님들은 열심히 공부하는 멋진 학생들입니다. 자, 오늘 수업은 9주차 1차시 수업인데요. 청소년 심리 및 상담에 있어서 상담 이론 두 번째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시작해 볼까요? 자, 수업 속으로 고고. 목차는요, 행동주의, 그 다음 인간관, 주요 이론, 행동주의의 상담, 행동주의 상담의 시사점, 인지행동적 상담 이론에서도 인지행동적 상담 이론의 인간관은 어떤 거 있는지, 그리고 인지행동적 상담 이론의 이론가들은 어떤 사람이 있는지 빼기 인지치료라든지 앨리스의 합리적 정서행동치료라든지 그리고 인지행동적 상담의 시사점은 어떤 것이 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합시다. 행동주의에 대해서 우리가 배우기 전에 학습에 대한 열기 부분은 행동주의는 무의식이나 사고와 같은 관찰할 수 없는 내적인 정신 과정이 아닌 관찰할 수 있는 행동만을 연구 대상에 초점으로 둡니다. 행동주의에서는 인간의 모든 행동은 학습을 통해서 습득되는 것으로 보고 문제행동 또한 경험에 의해서 학습한 것 때문에 나타난다고 보는 거죠. 그리고 새로운 행동을 학습하는 과정을 통해서 수정되기도 하고 변화될 수 있다고 봅니다. 행동주의로서는 왓슨을 기원으로 해서 파블로 그리고 스키너 대표적으로 들 수 있습니다. 행동주의는 1970년도에 벤두라에 의해서 관찰학습 이론 또는 사회학습 이론으로 발전되어 그 적용 영역을 넓혔습니다. 사회학습 이론은 개인의 행동과 환경의 상호작용을 강조하고 있죠. 인지행동적 상담 이론은 인지의 중요성과 인지를 변화시킴으로 해서 내담자의 심리적 문제를 변화시킬 수 있는 아주 기본적인 과정을 전제로 해서 문제 해결을 접근하는 이론입니다. 이 6장에서는 다양한 인지행동적 이론들 중에서 가장 대표적인 그리고 널리 알려져 있는 뼈의 인지치료나 앨리스의 합리정서 행동치료나 그 다음에 그런 중심으로 살펴볼 거고요. 그 다음에 인지치료의 뼈에 의해서 체계화되었고요. 우울증 치료로 해서 그 효과성이 인정되면서 그 적용 범위가 넓어지죠. 그러면서 앨리스의 REBT라는 인지를 주요 개념으로 하면서 인지, 정서, 행동은 서로 구분되는 인간의 기능이 아니라 본질적으로 통합되어 있다라고 보는 거죠. 그런 것들을 전체적이라는 가정에서 출발합니다. 또한 REBT는 중다양식적 방법을 활용해서 통합적이고 절충적으로 적용하고도 있죠.
6장에서는 행동주의와 인지행동의 상담 이론에서 인간을 바라보는 관점이라든지 주요 개념, 상담 목표나 과정, 그리고 기법 중심으로 살펴볼 겁니다. 자, 행동주의 한번 들어가 볼까요? 행동주의는 우리가 죄송합니다. 우리가 통제하는 대부분의 행동이 학습된다는 전제하에 학습 이론을 이론적 토대로 하고 있습니다. 행동주의에서는 인간 행동의 원리나 법칙을 학습 이론에 근거하여 설명하고 있는데요. 인간의 관찰될 수 있는 행동만이 심리학의 연구 주제가 된다고 주장하죠. 과학적인 방법으로 이를 설명하고 시도했죠. 이러한 행동주의는 미국의 실용주의와 함께 1930년부터 1960년까지 전성기를 이뤘고 20세기 실험 심리학의 중요한 분야가 됩니다. 행동주의에 영향을 미친 중요한 업적으로는 파블로프의 고전적 조건 형성이라는 관찰 실험과 그리고 손다이크의 보상학습에 관한 연구, 그리고 스키너는 조작적 조건 형성과 인간의 심리적 장애의 고전적 조건 형성의 원리를 적용한 왓슨의 실험과 저술 등이 있습니다. 초기의 행동주의자들은 행동주의에 대해 지나치게 열정적이고 독단적인 태도를 보이기도 했고요. 인간의 마음을 심리학적 대상에서 완전히 배제하는 주장을 하기도 했습니다. 특히 행동주의 심리학의 창시자라고 할 수 있는 왓슨은 건강한 어린이라면 누구라도 환경의 형성을 통해서 자신이 원하는 어떤 인간의 유형의 전문가나 즉 의사, 변호사, 예술가, 심지어는 거지와 도둑으로도 만들 수 있다고 주장합니다. 이러한 경향의 행동주의를 급진적 행동주의라고 불렀고 1950년에는 스키너에 이르기까지 행동주의의 주류를 이루고 있었죠. 그러나 1970년도에 벤두라의 사회학습이론과 더 나아가 할 밀러에 의해서 신행동주의가 대두됩니다. 이들은 인간의 마음을 내면적인 행동으로 포함시켜서 객관적으로 접근할 수 있는 연구 영역을 확장시키면서 새로운 기법이나 다양한 발전을 이룩하게 하는 거죠. 이런 것들이 행동주의에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그리고 행동주의 관점은 인간을 선하지도 않고 악하지도 않은 존재, 즉 인간의 행동은 환경적 사건에 의해서 수동적으로 결정된다고 입장을 내놓고 있죠. 행동주의자들은 인간이 조건 형성과 강화의 학습 법칙에 의해서 결정되는 산물이라고도 설명합니다. 그러나 이것만은 또 다가 아닌 거죠. 그래서 우리가 보면 아이들을 길러도 한 집에서 길렀지만 엄마 아빠가 똑같은 엄마 아빠인데도 첫째나 둘째나 셋째나 성격이 다 다른, 그리고 또 유사한 점도 있지만 전혀 다른 직업과 성격을 가지기도 하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어떤 조건 형성이나 강화의 법칙 이것만은 꼭 아니라고 보여지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또 새로운 또 여러 가지 심리학들이 나오는 거죠. 그죠? 그래서 인간의 무의식과 같은 내면의 정신적 작용은 과학적인 근거가 없고 무의미하고, 그리고 고려하지 않았다면 관찰 가능한 행동만을 의미가 있다고 보는 입장을 취하기도 한 거죠. 그래서 우리가 보여지는 것이 또 다가 아닌 경우가 많잖아요. 그죠? 근데 그렇게 우리가 이제 행동주의는 사람에 대한 인간관이 이렇다는 거죠. 행동주의에서 인간관을 주로 환경적 사건에 의해서 결정되는 수동적인 존재로도 보고, 그리고 인간의 학습의 기본적인 유형으로 자극과 반응, 그런 어떤 패러다임을 주장하죠. 이런 것들이 어쩌면 행동주의를 좀 더 강화시키는, 그리고 또 인간은 환경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그런 경향으로 나아가고 발전된 겁니다. 그리고 행동주의의 주요 이론을 보면 행동주의를 대표하는 이론은 파블로프의 고전적 조건 형성과 스키너의 조작적 조건 형성, 벤두라의 사약 학습 이론을
가장 대표적이고 또 이 세 가지 어떤 이론을 가지고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고전적 조건 형성 이론이란 1904년에 러시아의 생리학자 파블로프에 의해서 제창된 고전적 조건 형성은 고전적 조건 반사 이론이라고도 합니다. 파블로프는 처음에 개의 소화에 관한 연구를 하던 중에 개가 다액이 분비되는 데에 일정한 법칙이 있음을 알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개들이 먹이가 입속으로 들어갈 때까지 무조건적으로 침을 흘리기도 하고 먹이가 없어도 실험자의 발자국 소리나 다른 소리에 대한 반응을 듣고도 침을 흘리는 것을 보면서 어떤 계속적인 반복된 행동에 의해서 다익이 이렇게 나오는 걸 보면서 이렇게 훈련되면 이런 것들을 또 할 수 있고 훈련을 시키면 뭔가 다른 것도 보일 수 있겠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표에 보면 6-1 표를 보면 무조건적인 자극, 그러니까 무조건적인 자극은 음식이 되겠죠. 그리고 무조건적 반응, 침이 되는 거죠. 그런데 이거는 조건 형성 전에 일어나는 겁니다. 무조건적인 자극은 음식을 줌으로 해서 침을 흘리더라. 그런데 조건 형성을 보면 중성자격, 종소리를 땅땅 치면 이건 처음에는 침을 흘리진 않지만 종소리를 계속 치고 음식물을 주면 종소리만 쳐도 침을 흘리게 된다는 거죠. 이런 반응을 보고 조건 형성에 진행 중인 그런 것들을 볼 거고 그 다음에 조건 형성을 한 후에는 조건 자극이죠. 말 그대로 종소리만 줘도 음식을 주지 않고 종소리만 들려줘도 침을 흘리는 것 이런 것들이 훈련에 의해서 형성이 되더라. 근데 사실 종소리만 계속 울리면서 음식을 안 주면 이것도 계속 진행되면 종소리를 들어도 반응을 보이지 않을 수 있다는 것도 있습니다. 그렇게 파블로프는 이러한 현상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체계적으로 연구를 합니다. 파블로프가 실험한 조건 형성 절차의 도식은 제가 설명한 그 표와 같고요. 그리고 그 표 절차의 도식을 살펴보면 아까 전에 제가 설명한 대로 유발하고 유발하지 않고 자극과 반응을 보면서 나타났다는 거죠. 이렇게 하니까 고전적 조건 형성은 이런 조건을 하면 이런 어떤 반응을 보이는 것들을 조건 형성이라고 한다. 그리고 고전적 조건 형성 이론의 고전적 조건하의 기본 원리는 고전적 조건하가 잘 진행되기 위해서는 근접성, 강도, 일관성의 원리가 기본적으로 잘 지켜져야 된다는 거죠. 말 그대로 음식을 주니까 침을 흘리더라. 그래서 음식만 주면 침을 흘리고 그걸 먹더라. 그 다음에는 종을 한번 치고 음식을 주는 거죠. 그러면 음식을 먹으면 침을 흘리는 거죠. 종소리와 상관없이. 근데 반복되게 종을 치고 음식을 주고 그리고 먹게 하고 그 계속했더니 종만 쳐도 침을 흘리더라는 거죠. 이런 것들에 의해서 그 강도를 일관되게 계속 하다 보면 음식은 주지 않고 종만 쳐도 침을 흘리더라. 이런 것이 고전적 조건하의 기본 원리가 되겠습니다. 정서의 조건 형성의 실험에 대해서는 왓슨이라는 사람이 정서 반응은 고전적 조건 형성을 통해서 학습에 영향을 받고 그리고 그 받기 쉽기 때문에 주장을 하는 거죠. 엘버트는 1살의 어린아이가 힌지에 대한 공포 반응을 학습할 수 있도록 조건을 형성을 시도한다고 말했습니다. 이런 것처럼 고전적 조건화가 잘 진행되기 위해서는 근접성, 강도, 일관성 이런 것들이 있어야 된다고 그랬죠. 그리고 왓슨에 대한 반응은 정서 반응은 어린아이가 힌지에 대한 공포 반응을 학습할 수 있도록 조건 형성을 시도했는데 실험 초기에는 엘버트가 힌지에 대한 공포 반응을 보이지 않았는데 그러나 힌지를 보여주는 것과 거의 동시에 뒤에서 큰 갱음을 들려주면 놀라운 반응을 반복적으로 일으키더라는 거죠. 그리고 엘버트는 힌지만 보고도 울고 두려워하는 반응을 보였고 또 힌지를 두려워하도록 조건 형성이 된 거죠. 이후에는 엘버트는 털이 있는 모든 것을 무서워하는 공포 반응이 보인다는 거죠. 엘버트는 토끼나 강아지, 솜, 흰 수염이 있는 산타클로스, 그리고 가면 등 모두 울면서 공포 반응을 보이더라는 거죠. 아이들이. 이처럼 조건 자극과 유사한 자극에도 조건 반응을 나타내더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일반화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엘버트는 공포는 털이 있는 모든 대상에게 일반화가 된다는 거죠. 이런 것들이 정서 조건 형성의 실험입니다.
그리고 조작적 조건 이론에 대해서 스키너는 1904년에 펜실베니아주에서 태어납니다. 그는 대학에서 영문학을 전공했고 작가를 꿈꾸기도 했는데 인간과 동물에 대한 관심으로 그는 대학원에서 심리학을 전공하고 박사학위를 받습니다. 미네소타 대학에서 인디애나 대학에 이어 하버드 대학까지 가서 명예교수로 역임하다가 은퇴를 하게 됩니다. 스키너는 행동주의자로서 대단한 명성을 얻었고 문학에 대한 열정도 가지고 있었고 그래서 1948년도에 자신의 조작적 조건 형성의 원리에 기초하여서 이상사회를 묘사한 웰덴 2라는 소설을 출간하기도 합니다. 초기의 학습 이론은 20세기에 들면서 손다이크에 의해서 제한되긴 했지만 그는 보상이 따르는 행동은 반복되는 경향이 있더라. 즉 어떤 행동이 만족스러운 결과를 가져오게 되면 앞으로 그 행동이 일어날 확률을 계속적으로 증가한다. 사실 이런 부분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우리가 강화물과 그 다음에 어떤 반응과 이런 것들을 자극을 통해서 항상 그 행동이 감소되기도 하고 증가되기도 한다라는 그런 어떤 행동주의 이론이죠. 스키너는 이를 체계화된 이론으로 정립하죠. 그리고 스키너는 행동은 그 행동 후에 나타나는 강화 자극에 의해서 통제된다고 보죠. 환경이 어떻게 행동을 통제하는지에 대한 관심도 많이 가지게 됩니다. 그러면서 스키너는 인간의 모든 행동은 두 가지 범주로 나눌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첫 번째는 반사 반응이나 그 다음에 그 반사 반응을 유발하는 자극으로 구성합니다. 그에 의해서 파블로프가 연구한 조건 형성은 반응적 행동에 관한 것이고 반응적 행동에 대한 되게 단순한 반사들입니다. 예를 들면 생리적인 반응과 정서적인 반응적 형태로 반응적 행동을 보이기도 하지만 그 종류는 매우 적다고 보았죠. 두 번째는 조작적 행동인데 스키너는 인간 행동의 대부분이 조작적 행동이라고도 보고 있습니다. 조작적 행동은 어떤 행동에 이야기하는 결과에 의해서 통제되는데 여기서 조작적이라는 말은 라틴어가 그 어원이 됩니다. 바라는 결과를 얻기 위해서 행해지는 노력을 의미하는 거죠. 이러한 두 가지 범주와 가장 큰 차이점은 고전적 조건화는 행동을 유발하는 자극에 관심을 두고 조작적 조건화는 자극보다는 유발된 행동 결과에 관심을 둔다는 것이 차이가 있습니다. 스키너의 조작적 조건화는 능동적으로 환경을 다루는 의도적인 조작적 행동을 다루고 그는 조작적 조건 형성을 연구하기 위해서 스키너 상자라는 장치를 만듭니다. 그리고 작은 상자 안에서 지렛대와 먹이 접시를 장착하고 작은 동물이 상자 안으로 돌아다니다가 지렛대를 탁 밟았을 때 먹이가 나오게 되는 거죠. 스키너는 상자 안에서 실험지를 넣었는데 처음에는 지가 이리저리 돌기 시작하더니 그러다가 우연히 지렛대를 밟게 되는데 먹이가 툭 떨어지는 걸 발견하는 거죠. 이러한 현상이 반복되자 지는 지렛대와 먹이의 연관성을 알게 되면서 더 자주 지렛대를 누르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작적 조건화가 형성된 거죠. 이처럼 조작적 조건화에서 행동이 그 행동 후에 나타나는 강화 자극에 의해서 어떻게 통제되는지에 대한 관심을 많이 두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강화, 소거, 처벌에 대한 조작적 조건화의 이론 첫 번째 부분은 조작적 조건 형성에서 강화의 종류는 형식은 매우 다양하기도 하고 주요한 조건 형성은 원리를 중심으로 해서 정리하면 이래요. 조작적 조건 형성에서 강화란 어떤 행동이 발생하는 비율을 증가시키도록 만드는 과정을 말합니다. 어떤 행동을 증가시키기 위해서는 제시되는 자극이나 아니면 강화물이라고 부르죠. 정적 강화란 가치 있는 어떠한 것을 제공하고 보상함으로 해서 행동 발생을 증가시키는 거죠. 예를 들어 이런 거죠. 아이에게 너 이번 시험에 100점을 맞으면 엄마가 10,000원을 줄 거야 라고 했을 때 아이는 100점을 받고 10,000원을 받게 되면 그 보상 때문에 다음에 공부를 더 열심히 할 수 있다는 것이 정적 강화라고 할 수 있겠죠. 이런 것처럼 행동 발생을 증가시키는 거죠. 어떤 보상을 함으로 해서. 근데 정적 강화물에도 이제 칭찬이나 인정, 포상 등이 있는데
이러한 것들로 성적 강화라고 하고요. 부정적 강화라는 원치 않은 어떤 혐오 자극을 철회하는 거죠. 제거하는 거죠. 행동 발생을 증가시키기도 하고 부적 강화물로는 경고음이나 큰 소리 등이죠. 이런 거죠. 잘못했을 때 좋아하는 것을 하지 못하도록 하는 거죠. 부적 강화는. 그래서 그러한 것들을 너는 이번에 핸드폰을 많이 하면 성적도 안 오르니까 그 핸드폰을 뺐을 거야. 몇 점 밑으로 내려가면 핸드폰을 뺐을 거야. 이런 거는 자기가 좋아하는 것을 못하게 하고 그 자기에게는 오히려 더 불리해지는 것이 부적 강화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그걸 핸드폰을 뺏기고 싶지 않아서 공부를 열심히 하는 거죠. 결과는 정적 강화와 부적 강화는 어쨌든 그 자극에 의해서 더 나아가는 반응을 보일 수 있는 것을 강화물이라고 합니다. 보상을 통해서. 그리고 소구는 강화된 조작적 행동이 보상이 제시되지 않음으로 해서 소멸되는 것을 말하는 거죠. 즉 스키너 상자에서 지가 지렛대를 계속 눌려도 먹이가 나오지 않으면 지는 지렛대 누르는 학습 행동은 점차 사라지게 된다는 거죠. 그렇죠. 이게 이렇듯 우리가 뭔가를 열심히 했는데 엄마가 10,000원도 안 주면 100점을 맞아왔지만 또 준다고 했는데 안 주고 약속을 어기면 공부를 잘해도 소용이 없네 이러면서 공부를 안 할 수 있게 된다는 거죠. 그 다음에 처벌은 어떤 행동의 발생을 감소시키기 위해서 불쾌하거나 혐오스러운 자극을 제시하는 것을 말합니다. 처벌로는 예로는 해초리, 꾸지람, 기합 등이 있죠. 이런 것들을 하면 본인들의 행동에 대해서 그게 맞기 싫어서 또 더 열심히 하는 경우도 있겠죠. 처벌은 제시형이나 처벌과 박탈형 처벌로 구분됩니다. 제시형 처벌은 혐오 자극을 제시해서 행동 발생 비율을 억제시키거나 감소시키는 것, 지각에 대한 벌점이나 행동에 대한 처벌 등이 예를 들면 그렇게 되겠죠. 박탈형은 처벌은 자극을 제거하거나 빼앗아가서 행동 발생 비율을 억제하거나 감소시키는 것을 타임아웃 같은 그런 것들이 예가 되겠습니다. 이렇듯 강화나 소거나 처벌로 인해서 행동을 변화시키고 발전시킬 수 있다는 것이 행동주의의 이론이 되겠죠. 주요 이론. 그리고 조작적 조건 형성 이론에 대해서는 강화 계획이란 강화 조건을 여러 가지 형식에 따라서 조절하면 각각 다른 반응 현상이 나타나는데 이러한 강화 조건을 체계적으로 제시한 것을 강화 계획이라고 합니다. 강화 계획은 크게 계속적 강화와 간헐적 강화가 있는데요. 계속적 강화는 행동이 발생할 때마다 강화물을 주는 방식입니다. 새로운 행동을 학습시킬 때 주로 사용되는데요. 간헐적 강화는 행동이 발생할 때 계속 강화물을 주지 않고 가끔씩 그리고 즉 시간 간격 혹은 반응 비율에 근거해서 강화를 하는 거예요. 그런 것들이 강화 계획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간헐적 강화는 시간과 비율에 따라서 고정 간격 계획이나 변동 간격 계획, 고정 비율 계획, 변동 비율 계획 이 네 가지 경우로 분류할 수 있는데요. 간헐적 강화 네 가지 유형에서 반응률이 가장 높게 일어나는 것부터 순서대로 나열하면 변동 비율 계획, 고정 비율 계획, 변동 간격 계획, 고정 간격 계획 순으로 이렇게 강화 계획을 드러낼 수 있겠죠. 이러해서 행동을 변화시키거나 강화시키거나 그 행동이 유지되거나 이렇게 한다는 것이 행동주의 이론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사회학습 이론에 보면 사회학습 이론은 벤두라에 의해서 체계화된 이론인데 행동주의 이론의 확장으로 관찰학습이나 대리적 학습, 모방학습과 같은 다양한 명칭으로 불립니다. 벤두라는 인간의 새로운 행동은 그의 타인의 행동을 모방하거나 관찰함으로 해서 학습된다고 보았죠. 관찰학습과 모방이 아동을 사회화하는 가장 강력한 도구라고도 주장합니다. 그리고 벤두라에 의하면 관찰학습에는 주의나 파지, 운동재생, 동기유발 네 가지 과정이 필요합니다. 이 중 한 과정이라도 빠지면
사회 학습 이론은 불완전하다라고 설명하죠. 그래서 우리가 사회 학습 이론의 벤투라의 어떤 내용을 좀 더 쉽게 설명할 수 있는 건 동영상이 하나 있는데 2차 시에는 그 동영상을 보고 3차 시로 또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1차 시 수업 듣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생하셨습니다. 2차 시에 봬요.